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전기차라든지 솔라 에너지까지 두루두루 또 주말에 가볍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박스형 마켓이라든지 그로서리 마켓, 아이케아, 홈디포, 타겟 이런 데를 사실 발전소화하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어마무시한 지금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왜 더디냐? 네, 이미 답은 제가 과거 영상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빅박스 스토어를 얘기한 건 아닌데 레지덴셜 솔라와 같은 프로블럼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미난 데이터가 나왔는데 IHS 마켓에서 이거 설비한 건데, 테슬라가 완전히 수직 계열화로 유명하죠. 근데 이 수직 계열화된 정도의 하나의 척도? 그러니까 일렉트릭 모터를 지금 사오냐 만드냐 이런 것들을 조사해 봤는데요. BYD, 테슬라, 루시드 100%입니다. 다 자기가 만들죠.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 현대입니다. 현대의 기술력이, 저는 현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근데 다 아주 좋게 보지도 않습니다. 기술력이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연기관 중에서는 탑티어 수준으로 계속 쫓아간다라고 그러죠. 근데 워낙에 테슬라가 압도적인 면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비해서 아쉽다라는 거지, 기존 내연기관 대비해서는 폭스바겐보다는 이런 모터 기술력은 심지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잘 쫓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승자 독식으로 가려는 시장 상황에서 좀 더 분발해 줬으면 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비판적이거나, 근데 그렇게 또 이제 좋게 보지 않는 이유는 아직 미국 시장에서 그때 그 퍼센테이지도 보여드렸죠. 마켓쉐어도. 제가 워낙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면은 유럽만 가지고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얘기한 거지. 근데 나쁜 편이 아닙니다. 패스트 팔로우 중에서는 굉장히 잘한다. 그치만 기왕이면 리딩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확실히 기술력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GM하고 리비아는 아웃소스입니다. 빵 프로예요. 근데 깜짝 놀랐는데 GM은 그럴 것 같았습니다. 워낙에 LG 걸 사다 쓰니까요. 다 사실상 LG가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니까 이미 그건 예측이 가능한데, 리비안이 이거 완전히 다 아웃소스다. 저는 이 앞단에 있는 회사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이건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빠른 양산에 급급한 것 같은 모습도 있는데, 리비안이 빨리빨리 사다가 빨리 조립해서 빨리 시장에 내놓으려는 좀 조급한 모습. GM같이 아웃소스 때도 꽤 만들고 있죠. LG한테 받아서. 이게 리비안이 향후 어떻게 될지, 이게 너무 극명한 대비가 나와서 오늘 이렇게 가져왔고요. 근데 인더스트리얼 트렌드는 점차 지금 보면 예측치도 그렇고 다 인소스드, 인하우스로 하는 게 트렌드이긴 합니다. 근데 신생기업 중에서 이 리비안은 아예 그냥 다 사다, 대부분 이 모터를 사다 쓴다라는 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현대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한다라는 점, 요 차이가 극명히 대비돼서 가져와 봤고요. 또 하나 제가 이 내연기관 회사들한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이때 제가 좀 더 분발해서 했으면 하는 여러 가지 요 관련된 또 소식인데, GM은 저렇게 아웃소스를 하지만 지금 최근에 GM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냐면,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의 GM 자회사죠. 근데 여기 소프트뱅크가 돈을 투자했었는데, 이 자율주행 택시에 대해서 아예 소프트뱅크 걸 다 사고, 플러스 그게 그러니까 2.5 빌리언인데 사고 아마 1.3 or 4 빌리언 달러 정도를 더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을 완전히 확대해서 정말로 영향력을 엄청나게 행사하려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GM 크루즈하고 GM하고 되게 싸움이 많았죠. GM 크루즈의 이 스타트업의 CEO가 아무리 자회사지만 거기 이제 사장이 있을 테고, GM CEO 베라가 말을 안 들어보니까 목을 날려버렸는데, 과거에는 이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2016년 이런 기사라든지 블로그에 왜 이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이제 모빌리티 회사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파트가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리콘밸리나 와보시면은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몸값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런 기업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하고 매칭이 잘 안 됩니다. 인센티브를 매기는 점, 뭐 기업 문화라든지 월급도 사실 제일 크죠. 요즘 엔지니어 구하기, 특히 소프트웨어 쪽 엔지니어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기계과 중심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연봉 차이도 심하고 일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조직 자체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업이라든지 자회사를 둬서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 기업 간의 문화가 충돌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인수하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서 내연기관의 문화가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될지 거기에 좀 의심점이, 우구점이 있거든요. 사실 제일 큰 건 이제 연봉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몸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더군다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들은 한국에서도 뛰어나면은 사실 미국에 다 오죠. 여기가 워낙 연봉이 더 세니까.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는 장벽이 없으니까요. 이럴 거면 저도 CS를 전공할 걸 라는 생각도 잠시 했지만 삶은 길고 항상 트렌드가 있고 그리고 또 수요와 공급이 요즘 같은 경우 CS도 옛날 같으면 그냥 개발자면 다 몸값이 높았는데 진짜 이제 인공지능에서 레이어 컨트롤이 되냐 안 되냐 그 안에를 진짜 손댈 수 있냐 안 되냐라든지 이것도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 전공자라고 해서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항상 이렇게 다 굴곡이 있는 건데 여튼 크게 보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연봉이랑 이런 것들의 미스매치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환이 쉽겠냐라는 거죠. 인재 영입에 있어서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좋긴 한데 어떤 이런 GM의 문화가 점점 GM 크루즈로 들어가게 되면은 좋은 인재들이 떠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대기업들과 이런 스타트업들 간의 문화와 연봉 차이는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걸림돌, 자유로운 문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자율주행 얘기를 하니까 이 셀프 드라이빙 트럭에 대해서도 좀 지금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다 지금 한데 다 연결돼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장선에서 얘기하기 전에 지금 블룸버그에서도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트럭 드라이버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는 계속 얘기를 했죠. 이게 사실 쇼티지가 이제는 좀 쭈나 이게 좀 잠잠해지나 하다가 지금 다시 지금 뻥뻥 튀어지고 있거든요. 일이 전에도 이건 제가 몇 번의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이 이게 너무 고됩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올려줘도 회사로서 올려줄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하는 일은 쉽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버 쇼티지가 계속 일어나면은 더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장의 니드 때문에 지금 멱살 잡고 지금 로봇 트럭으로 지금 가는 와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성공화되면은 일자리의 한 90%가 날아간다고 하죠. 한 대략 50만 개의 잡이 지금 날아갈 위기에 있어서 계속 이런 분위기니까 사람들이 더 지원도 안 하고 연봉을 더 높여달라고 하지만 한계는 있고 이러니까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데 여기에 좀 그래도 지금 실제로 선두주자인 이제 투심플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투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아직은 스타트업들이기 때문에 상장돼 있긴 한데 주식이 많이 내려가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등락이 이런 회사들은 항상 그 거친 파고를 견디실 수 있으면 근데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전기가 아니라 이제 디젤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회사들 분위기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중국 더 한 대 묶어서 아까 그런 기업의 문화 인센티브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이제 트럭에도 또 적용이 되는 게 이 회사가 지금 중국 쪽 지분을 이제 풀고 미국에다가 더 열심히 하는 중국에서의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위협감이나 이런 것들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크게 아까 내연기관의 문화와 확대 해석해 보면은 중국이란 나라 어느 순간 갑자기 크게 마음에 안 들면은 얘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그리고 자유롭지 않은 분위기 이런 것들은 개발에 매우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집단주의나 이런 것들은 기술이 성숙됐을 때 그거를 옵티마이즈하고 이제 마감을 좋게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퀄리티의 물건들을 컨시스턴트하게 내는 계속 꾸준히 내는 거엔 유리할지 모르지만
이런 자율주행이나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든지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은 자유롭게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연구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잘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높게 밸류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들, 그러니까 아까 내연기관의 그런 모습들과 지금 이런 스타트업들이 중국도 이제 워낙 좋은 전기차라든지 워낙 이제 인프라가 좋은 편이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와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게 안 되면은 결국 더 큰 그림에서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면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더 내로하게 보면은 이런 내연기관들의 구조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계속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2016년, 17년에 이미 대두된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사실 기존 내연기관들에서 지금 FSD 베타만큼의 그걸 하기 근처도 시도를 못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게 일맥상통하게 뭔가 그런 자유롭고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투심플이 워낙 이제 잘 하고 있는데 그 투심플 얘기로는 자율주행 트럭들이 굉장히 컨시스턴하게 잘 운전을 해서 연료도 감소를 하고 당장 적용해도 당장 지금 워낙 고유가다 보니까 이득 날 만한 것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테슬라의 세미 트럭은 뭘 하고 있냐? 별 소식이 없죠. 이게 좀 안타까운데요. 펩시에 이제 인도하는 거랑 별개로 그나마 좀 나온 게 이제 특허 신청, 이제 오토매틱 타이어 인플레이션, 자동으로 타이어 인플레이션을 조절한다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중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맞긴 합니다. 차량이 아무리 메인테넌스가 이제 일렉트리피케이션 되면은 적다 할지라도 타이어 프레셔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다 원활히 모니터링이 돼야지 저는 실제로 자동화해서 이런 클래스 A 트럭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디젤 트럭이나 기존 트럭들은 메인테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드라이버들이 그냥 운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면허를 따려고 보니까 과정을 보면은 차량 관리도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면허 시험에. 차가 어떻게 됐을 때 조치해야 되는 점들. 그러니까 아직은 차만 왔다 갔다 하는 거면 문제가 없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항상 한 명은 타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개발 이론들이 훨씬 더 그런 난이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긴 한데 근데 아직 양산이 이게 4680이 더디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아쉽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도 나온 트럭을 비교해야 되지 왜 그거를 너무 높게 보냐. 그쵸, 그게 맞는 얘기긴 한데 현재로서 가장 많은 배터리를 전 세계적으로 용량과 지금 전기차를 뭐 경쟁사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주변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여전히 그 밸류를 무시할 수가 없죠. 다른 회사들은 만든다 그러는데 뭐 한 10대 만들고 그거가 지금 대량 생산에 다들 트럭이든 그리고 지금 리비안도 그렇고 한 몇백 대 만들고 지금 1000대 가기가 쉽지 않죠. 그 뭐 1000대 가도 그걸 빠른 시일 안에 계속 만들어야지 이게 뭐가 되는데 다들 양산이라는 버틀넥에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주행거리에 있어서도 뭐 일론 머스크가 발표하기로는 목표가 맥시멈 웨이트를 싣고 500마일이라고 하는데 가능할지는 미지수긴 한데 굳이 이 정도가 되지 않아도 지금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 250마일이라든지 한 300마일 정도? 뭐 400-500km? 그리고 법적으로도요. 일단 지금은 사람이 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을 지금 8시간 드라이브하면 무조건 30분이라든지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하는 데는 더 많은 휴식 시간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려고 해도 가질 못하고요, 현재. 근데 이제 사람이 안 탄다면은 디젤 트럭들은 막 1000km씩 가니까 근데 정비라든지 아마 그런 관점에서 한 번은 스탑 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주행거리는 생각보다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양산이 많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현재 FSD 베타를 제가 쓰고 있는 걸로는 아무래도 시내는 어렵지만 이런 클래스 A 트럭들은 시 외곽으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재 FSD 베타에 좀 더 완성된 수준이라면 테슬라도 충분히 이 시장에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현재 쓰는 걸로 봐서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솔라 빅박스를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막 5, 6천 불 번다는 얘기 거짓말이 아니라는 점. 다른 유튜버들도 이제 계산해 보면은 한 3만 마일, 4만 마일 뛰면은 이 정도는, 지금 이분은 실제로 돈 내고 충전을 하는데도 이 정도거든요. 지금 워낙 고유가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전기차를 타게 되면 이 저렴한 유지비로 인해서 로드 트립을 더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티피컬한 아메리카는 한 달에 한 1000마일씩 뛰니까요. 이건 이 정도 세이빙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자율주행 및 일론 머스크도 여기엔 동의했죠. 그리고 저렴한 유지비로 인해서 로드 트립을 더 즐겨 하기 때문에 이런 고유가인 상황에서도 저도 최소 5, 6천 불은 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뒷받침하는 다른 저런 유튜버 얘기도 있고요. 근데 요즘 이게 테슬라가 이게 너무 미친 듯이 많이 팔려서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면은 이 앞선 보면은 슈퍼차저가 그렇게 많이 까는데도 지금 미친 듯이 매년 평균 20%, 30% 막 늘려가는데도 여기 워낙 테슬라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캘리 쪽은 심지어 그러니까 피크 타임에는 충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갤론당 6불씩 내도 돈 내고 기름 넣고 싶다라는 의견. 근데 일론 머스크가 여전히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더 빨리 팽창해 주길 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경쟁사들은 거의 다 고사할 것 같은데, 이래서 초기 모델은 좀 피해야 되는 거는 정말 여전히 내연기관이든 테슬라든 이게 국룰인 게, 지금 모델 X가 딜리버리 되고 있는데 이제 5시 아직 옵션은 지금 플레드 같은 경우는 6시트밖에 안 되거든요. 7시트 베리언트가 이게 고를 수가 없는데, 뭐 그런 얘기는 차지하고, 전 이 기사 보고 이 사진 보시면은 마감이, 뒷좌석 마감이 전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제 차는 괜찮았습니다. 모델 S는 X가 아니라 저는 S인데, 다른 유튜버들 보면 제가 얘기를 했죠. 초반에 문제가, 그래서 그건 초기 모델 뽑는 거는 진짜 조금 어느 회사든지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유독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지적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들 이제 일론 머스크 트윗에서는 옵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플레드는 한 가지밖에 지금 안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6을 베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거밖에 고를 수가 없긴 한데, 나중에는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초기 모델 마감이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미국에는 이런 대형몰이 많은데요. 여기다가 이런 엄청난 솔라 패널을 깔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설치가 용이하니까, 지금 미국의 전역에 이런 박스들이 많으니까 여기를 다 발전소화 해버리면 에너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프로포절이 나와서 계속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더디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미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레지덴셜 솔라에 사실상 루프에 깔 때 보면은 가장 많이 돈을 차지하는 게, 이건 뭐 미국 IEA 자료도 보여요. 소프트 커스트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솔라 패널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걸 설치가 용이하게 만드는, 근데 이런데 설치하면 쉽지 않나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집보다는 쉬운데요. 그게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또 인버터 설치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 회사들이 좀 주저주저 하는 게 넷 미러링이라고 해서, 이게 결국 솔라 패널은 낮에 생산하고 밤에는 전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예 안 나오니까 결국 이 아이키아나 이런 데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밤에 에너지를 끌어다 써야 되는데, 우리 그리드가 다 제가 했던 얘기죠. 이거를 전기를 줬다가 다시 뺏어오는 이게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비효율적이고 수요 공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켈리 와 보니까 낮에 생산되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낮에는 그 정도로 또 전력을 쓰질 않아가지고 이 수요 공급도 미스매칭 돼서, 그래서 테슬라가 오토 비링도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미스매치라든지 현재 이제 과도기에 있어서 넷 미러링 3.0인가로 가게 되면은 이런 데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회사가 거부하거나 가격을 후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가에 지금은 이런 것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비싼 가격에 다 사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거부하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더디다라는 거죠. 참 신재생 에너지가 이래서 쉽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파킹랏에서 설치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이게 솔라 패널을 설치하는 회사가 사실상 건설 회사가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그 레이버 피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지. 솔라 패널은요 거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게 그 스펙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온도가 올라간다라든지 이러면은 열이 무조건 끼게 되면은 효율이 그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들. 그래서 이미 기술적 한계와 가격은 정말 싼데 사실상 건설회사다. 그래서 왜 테슬라가 솔라 루프에 그렇게 진심인지도, 패널보다는 루프에 더 노력을 하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결국은 테슬라가 그래서 홈 HVAC 시스템이라든지 결국은 건설회사 쪽으로도 커질 여지가 있는 게, 결국 이 사업은 이렇게 빅박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상 건설 사업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라는 점. 그리고 현재 우리 그리드가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도 이런 이제 바틀렉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데다가 혹은 뭐 안 쓰는 부지라든지 결국 이런 데다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인간이 에너지가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나마 좀 이렇게 힘들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인간은 정말 태양으로부터 무한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